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게 뭐랄까,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심리학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후경님의 글, NLP, 혁신적 변화 심리학의 이해, 여기서 내용을 좀 가져와 봤고요. 이걸 통해서 NLP가 도대체 뭐고, 어떤 핵심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여기는지 한번 같이 탐구해보죠. 혹시 그 뱀 무서워하던 아이가 말만 한마디 듣고 괜찮아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거로 시작해볼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진짜 흥미로운 사례로 시작하는데요. 뱀이라면 아주 질색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님 친구분이 아기 뱀이 너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딱 이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그 뒤로 뱀 공포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무섭던 뱀이 갑자기 작고 귀여운 아기 뱀으로 보이더래요. 그렇죠. 비슷한 예로 짖는 개를 무서워하던 아이한테 할머니가 저 개가 너를 엄청 무서워하나 보다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무섭던 개가 갑자기 좀 가엽게 느껴지면서 괜찮아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와, 신기하네요. 이게 뭐 마법 같은 건가요? 이게 사실 마법이라기보다는 NLP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리프레이밍, 우리말로는 틀 바꾸기라고 하는 겁니다. 틀 바꾸기요? 네, 그러니까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점의 전환인 거죠. 예를 들어 똑같은 그림이라도 어떤 액자에 넣느냐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또 같은 영상이라도 배경음악을 좀 으스스하게 깔면 공포 영화가 되고 경쾌하게 바꾸면 코미디가 될 수도 있고요. 즉, 사건이나 대상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틀, 그 프레임을 바꾸면 경험 자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아, 단순히 말을 바꿨을 뿐인데 그 경험 자체가 변한다니 이게 정말 강력한 힘인 것 같네요. 근데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말의 힘이라는 게 원래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이게 NLP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의 힘 자체는 보편적인 거죠. 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거나 병의 원인을 더러운 귀신으로 딱 명명하고 몰아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만들어서 다루는 그런 언어의 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네요. 유대 속담에도 말이 입 밖에 나가면 그 말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이 있고 우리 속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NLP가 좀 특별한 건 이 말의 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그 오감의 작용을 단순히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의도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변화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체계화했다는 점이에요. 아, 의도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방법론. 네. 그래서 이걸 성공과 행복을 위한 심리 전략이자 기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름도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NLP라고 하는 거군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핵심만 좀 풀어주시겠어요? NLP,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건가요? 신경은요,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통로, 즉 오감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그리고 이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 몸의 신경계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결국 이 감각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오감과 신경계. 알겠습니다. 그럼 L은요? L, 링기스틱. 언어는 이 감각 경험을 기호화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수단, 바로 언어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말의 내용만이 아니에요. 목소리 톤이나 빠르기, 그리고 표정이나 몸짓 같은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실제로 우리가 소통할 때 말 자체의 내용이 주는 영향은 7%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음성적인 요소가 38%, 그리고 바디랭귀지 같은 시각적인 요소가 55%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아기들 울음소리나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대충 알 수 있고, 또 외국 나가서 말 안 통할 때 보면 손짓 발짓이 훨씬 중요할 때도 많고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마지막 P, 프로그래밍.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컴퓨터가 특정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신경, N, 오감, 그리고 언어, L,
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개념이에요. 마음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NLP는 바로 이 오감과 언어를 도구로 사용해서 기존에 좀 비효율적이거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의 프로그램을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요. 와, 그러니까 오감과 언어로 이루어진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먼저 이해하고 그걸 조절해서 원하는 변화를 직접 만들어낸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이 NLP가 다른 심리학적 접근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특히 더 두드러지는 특징인가요? 자료에서는 DEPTS라는 약자로 정리했던데요. 아, 네. DEPTS가 있었죠. 네, 이걸 다 살펴보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가장 흥미로운 점 한두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두 가지. 디지털 심리학이라는 측면하고 탁월함의 심리학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네요. 첫째로 디지털 심리학. 이건 변화의 속도에 대한 NLP의 관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심리학, 특히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처럼 변화가 좀 느리고 점진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마치 아날로그 시계처럼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마음의 문제는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그런데 NLP는 변화가 반드시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마치 디지털 스위치를 탁 켜고 끄듯이 때로는 아주 빠르게 단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스위치처럼요? 네. 글에 인용된 한 정신분석가의 말을 빌리자면 과거에 몇 년씩 걸리던 치료가 NLP 기법으로는 몇십 분, 심지어 몇 분만 해도 가능해졌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와,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진짜 혁신적인데요. 스피드 심리학이라고도 불린다더니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과거의 원인을 깊이 파고드는 대신에 현재 경험을 구성하는 오감 정보하고 언어 패턴에 직접 개입해서 그 구조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이런 빠른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의 구조를 바꾼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인 탁월함의 심리학은 뭔가요? 이건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excellent, 탁월함의 심리학은 NLP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탁월함, 그러니까 최고의 성과를 내는 상태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상태요. 어떻게 연구하죠? 핵심 방법은 바로 관찰과 모방, calibration and modeling입니다. 관찰하고 모방한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네, 특정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말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사용하고 또 어떤 표정과 몸짓을 보이는지 아주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 패턴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거죠. 모델링.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그 방법을 내가 배우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실제로 NLP 창시자인 밴들러와 그린더 역시 당대 최고의 심리 치료 대가들, 펄스, 사티어, 에릭슨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또 인류학자인 베이튼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말,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초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치료 효과를 얻었다고 하고요. 와, 마치 성공한 사람의 성공 레시피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보통 재능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탁월함도 학습하고 복제할 수 있다는 관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에메아키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하는 아주 실용적인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세 번째 특징인 pragmatic, 유용함의 심리학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유용함. 네, 어떤 이론이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유용한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걸 훨씬 더 중시하는 거죠. 현실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특징들, 그러니까 타이밍,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런 빠르고 탁월함을 지향하고 실용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라 관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타이밍은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도 변화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고 또 내적, 외적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적절한 때,
즉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S, 시스템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개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수준, 그러니까 환경, 행동, 능력, 신념, 정체성 같은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시스템적 관점? 네, 특히 이 시스템 관점에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상위 수준,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수준에서의 변화가 그 아래 수준들, 그러니까 신념, 능력, 행동, 환경까지 연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이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 하나 바꾸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시스템적 접근의 핵심이고 NLP가 제안하는 강력한 변화의 레버리지 포인트 중 하나죠. 와, 그렇군요. 지금까지 NLP의 핵심 개념하고 주요 특징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듣다 보니까 정말 흥미롭긴 한데 동시에 아니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데 하는 궁금증이 막 생기네요. 이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기법들, 그러니까 마음의 프로그래밍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몇 가지만 좀 예시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NLP에는 정말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 경험에 대한 감정을 좀 바꾸거나 부정적인 기억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기법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신감 같은 긍정적인 자원을 강화하는 데 쓰이는 기법들입니다. 과거를 바꾸고 미래를 설계한다. 흥미로운데요.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좀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계속 힘들다면 그 기억을 떠올리되 마치 내가 영화관에서 흑백 영화를 보듯이 저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 이걸 분리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감정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아주 성공적이거나 행복했던 순간은 최대한 생생하게 다시 경험하면서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그 긍정적인 느낌을 현재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와, 진짜 머릿속 영화 편집실 같네요. 부정적인 장면은 멀리서 흑백으로 보고 긍정적인 장면은 아주 컬러풀하고 생생하게 다시 보고 미래를 위한 기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나 시험처럼 자신감이 꼭 필요한 순간을 위해서 앵커링이라는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닷을 내린다는 뜻이죠. 안의 감정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동시에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다거나 예를 들면 주먹을 꽉 쥔다거나 아니면 특정 단어를 속으로 외치는 행동을 반복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긍정 감정 스위치를 만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스위치, 즉 앵커를 딱 누르면 거기에 연결된 자신감이 즉각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자신감 버튼을 만드는군요. 와, 재밌는데요? 이런 기법들을 보니까 NLP가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변화 도구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법들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레포 형성 능력이에요. 레포요? 네, 상대방과의 어떤 신뢰 높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인데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호흡이나 목소리 톤, 감정 상태 같은 것에 미묘하게 맞춰주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어떤 기법이든 결국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결국 NLP는 내가 원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미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뭐랄까 아주 다양한 심리적 도구들이 담긴 상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그 소개해 주신 외줄 타는 사형수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가 변화의 4단계라는 걸 잘 보여주죠. 처음에는 뭘 못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무의식적 무능력에서 시작해서 아,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깨닫고 의식적 무능력, 그 다음엔 의식적으로 막 노력해야 겨우 할 수 있게 되고 의식적 능력, 마침내 계속 연습하다 보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단계, 무의식적 능력에 이르는 그 과정을요. 네네. 평소처럼 그냥 지내다가 아무렇지 않게 외주를 건넌 그 사형수는 바로 이 마지막 단계, 무의식적 능력의 경지에 도달했던 거죠. 나는 단지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이네요. NLP가 아무리 빠른 변화 기법을 제공한다고 해도 결국 그 변화가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평소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발휘되려면
단순히 기법을 아는 걸 넘어서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변화에 대한 강한 동기와 함께 또 호기심, 용기, 끈기,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계속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이 함께 할 때 NLP는 진정으로 강력한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NLP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NLP가 멀리서 반짝이는 별처럼 보였고 다음엔 심오한 마술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제 NLP는 나의 일상에서 아주 충실한 친구가 되었다. NLP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된다. 어쩌면 NLP는 반짝이는 마법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연마하고 또 활용할 때 비로소 내 일상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그런 기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NLP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네, NLP는 의식적인 기법과 노력을 통해서 결국 무의식적 능력, 즉 평소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에서 평소 하던 대로 아주 자연스럽고 또 탁월하게 잘해내고 싶은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여러분의 신경, 오감과 언어를 어떻게 새롭게 프로그래밍해서 원하는 대나레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